아니 뭐야? 왜 한국 지들 맘대로 추방을 하고 난리야? 지들이 언제부터 갑이었다고? 예전부터 중국, 일본 눈치나 보던 것들이 이제 좀 컸다고 갑질하는 거야 뭐야? 여기 한국에 친구를 둔 한태국 여성이 친구가 한국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붕괴하며 저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기억합니다. 당시엔 그저 평범한 아침이라고 생각했었죠. 창밖에서는 노점상이 굽는 돼지고기 꼬치 냄새가 습한 공기에 섞여 들어왔고 방콕 특유의 혼란스러운 소음 빵빵대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방콕은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고 제 휴대폰도 그랬어요. 계속 울리는 알림 소리에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다가 그걸 처음 봤죠. 작고 쉽게 잊혀질 것 같은 뉴스였어요. 그건 그냥 제목 한 줄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태국인 추방률 증가.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 흔하잖아요. 해외에 나갔다가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규칙을 어기고 걸리는 사람들 이야기요. 하지만 이건 어딘가 달랐어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나는 빗냄새처럼 은근히 머릿속에 남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게시물이 물결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차가운 숫자들이었죠.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숫자들. 그런데 곧 얼굴들이 등장했어요. 그중 하나가 제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녀에 대해 들은 적은 있었죠. 태국 테크 커뮤니티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녀는 늘 빛나는 별처럼 보였어요. 재능과 기회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존재였죠. 제인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회사에 입사해 서울에서 꿈을 이루고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마치 강펀치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팬데믹 이후 그녀의 취업 비자가 만료되었고 갱신하는 것이 끝없는 관료적 절차로 변해버렸대요. 절박한 그녀는 소문으로만 듣던 브로커를 찾았어요. 돈만 주면 모든 걸 해결해준다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약속은 텅 빈 거짓말에 불과했어요. 브로커는 사라졌고 제인은 선택의 여지 없이 불법 체류를 택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체포되어 추방됐어요. 조용히가 아니라 마치 범죄자처럼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요. 그녀의 굴욕적인 상황보다 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건 그녀의 절망이었어요. 태국으로 돌아와서 그녀가 한 인터뷰에서 제인은 자신이 얼마나 한국을 동경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음악, 영화, 문화까지. 모든 걸 사랑해서 그녀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예절을 익히고 심지어 한국 스타일로 옷을 입기까지 했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녀를 마치 지워야 할 얼룩처럼 밀어냈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는 분노로 폭발했어요. 해시태그는 여기저기 퍼졌어요. 해시태그 한국 불매, 해시태그 억압은 그만, 해시태그 제인을 지켜라. 처음에는 단순히 부당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분노는 더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했어요. 방콕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학생들과 활동가들이 앞장섰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였어요. 점점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일어난 일 같았죠. 그런데 이 운동이 커지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이 이야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계정들이 있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계정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포스팅하고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올리며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그냥 열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차 패턴이 보였어요. 똑같은 문구, 똑같은 이미지가 밤새 갑자기 생겨난 것 같은 계정들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계정 하나가 있었어요. 아이디는 TRUTHFORTHA 아일랜드처럼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들이 올리는 글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독점 유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태국인을 체계적으로 추방 대상으로 삼았다는 문서들이라면서요. 그 게시물들은 깔끔했고 너무도 잘 다듬어진 느낌이었어요.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끔 해시태그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저는 도저히 이 모든 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게시물의 양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확성 때문이었어요. 모든 이야기가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올라와서 분노를 유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작전은 효과적이었어요.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보이콧하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전자제품, 심지어 K-드라마까지요. 제 동네에 있던 북적이던 한식당들은 텅 비어버렸고 주인들은 잃어버린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엔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부당함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요. 하지만 더 지켜볼수록 제가 꼭 인형의 줄에 매달린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누굴까요? 왜요? 저는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찾으려는지조차 모르면서요. 몇 시간이고 게시물을 스크롤하면서 단서를 찾으려 애썼어요.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었어요. 반복되는 문구나 의심스러운 계정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제가 읽는 게시물 하나하나, 남기는 댓글 하나하나가 마치 조명을 받는 듯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일이 터졌어요. 방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서만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휴대폰 알림 소리도 한동안 잠잠했고 밖에서 들리던 시위 소리도 조용해졌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도시가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다이렉트 메시지를 봤어요. 짧은 한 줄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 자정에 룸피니 공원으로 와라.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본능적으로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난일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함정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강했어요. 한 단어만 타이핑했어요. 왜? 답장은 거의 즉각적으로 왔어요.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제인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겼어요. 시위, 해시태그, 이상한 계정들까지요. 자정이 다가올 때쯤엔 공원에 가야만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후드를 뒤집어 쓰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거리는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뭔가로 가득 찬 느낌이었죠. 룸피니 공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두웠어요. 가로등은 길게, 무섭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었어요. 심장은 점점 더 크게 요동쳤어요. 그리고 그때 봤어요. 호수 근처에 서 있는 한 사람. 넓은 챙이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가자 제게 눈인사를 했어요. 제인이 추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크게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픈 정도가 아니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머릿속에 질문만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불타는 답답함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제인에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왜 아무도 이 일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제인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거대한 그림 속에 얽혀있는 한 조각이었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던 거예요. 노트북 하나, 녹음기 하나,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만 들고요. 제가 기자로서만 간 게 아니었어요. 제 친구인 제인을 위해 간 거였죠. 그녀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신경도 안 써요, 나린. 우리를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로 봐요. 서울에 도착하니 모든 게 너무 차분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방콕에서의 뜨거운 시위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여기서는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롭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어색할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방콕에서는 한국 불매라고 적힌 플래카드들이 습한 바람에 펄럭이고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울에서는 반짝거리는 쇼윈도 앞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태국에서 불어오는 폭풍 같은 상황은 전혀 모르는 듯이요. 제가 처음 발을 들여야 할 곳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안산이었죠. 이 도시는 이민자 공동체로 유명했어요. 한국의 부유함 뒤편에서 숨쉬는 다양한 문화의 조각들 같은 곳이었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금방 불안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좁은 골목길, 음식 냄새로 가득한 거리, 외국 상점들 사이를 걸으며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이민 단속, 밤사이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있는 브로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브로커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구세주처럼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일자리, 비자, 법적 보호를 약속했지만 그들의 서비스는 항상 대가가 따랐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수록 이 브로커들이 혼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들은 절박한 이민자들의 삶 속에 얽혀있는 거대한 거미줄의 일부였어요. 안산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다우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미얀마에서 온 사람이었고 한국 공장에서 몇 년간 일한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을 하면서도 문 쪽을 계속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지난달에 내 친구를 데려갔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민 단속이었죠. 그런데 보통 단속이랑은 좀 달랐어요. 모든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라 몇몇 사람만 골라서 데려갔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브로커랑 관련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다우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얼굴에 걱정을 가득 담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추방되고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림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이건 단순히 무작위 단속이 아니었어요. 표적이 정해진 단속이었죠. 잡혀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불법 활동에 강제로 연루된 사람들이었어요. 밀수, 사기, 심지어 마약 운반까지요. 브로커들은 그들에게 좋은 약속을 했지만 결국 그들을 두려움과 침묵의 굴레 속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당국이 들이닥쳤을 때 브로커들은 사라졌고 피해자들만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그러다 조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드래곤 실크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제 조사에 등장했어요. 이 회사는 안산에서 활동하는 몇몇 브로커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태국에서는 불법 노동 착취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절박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또 다른 욕심 많은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서를 발견했죠. 그 문서들은 방콕에 있는 제가 신뢰하는 누군가로부터 유출된 거였어요. 제가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표시도 없는 봉투에 담긴 문서 내용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드래곤 실크는 단순히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태국 내 반환국 정서를 부추기기 위해 언론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목적은 분명했어요. 대중의 관심을 회사의 잘못에서 돌리고 태국과 한국 간의 경제적 유대를 약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뜻밖의 곳에서 나왔어요. 서울에서 저와 비밀리에 만나기로 한 경찰관이었어요. 그는 젊었지만 지친 눈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미해결 사건들로 긴 밤을 보낸 듯한 얼굴이었죠. 한적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는 제 의심을 확인해줬어요. 브로커들은 더 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국제 밀수 조직과도 관련이 있어요. 마약, 위조품, 뭐든지요.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자금 지원하는 회사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영향력이에요. 어떤 영향력이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몸을 기울이며 무거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통제하는 거요. 인식을 통제하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요. 시장, 정치, 심지어 나라들 간의 신뢰까지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드래곤 실크와 그 동맹들은 단순히 이민자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라 전체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추방, 시위, 소셜미디어 캠페인 이 모든 게 더 큰 게임의 도구였던 거죠. 그리고 제인은 그 한가운데에서 희생된 말이었어요. 제가 호텔로 돌아갔을 때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제 메일함은 메시지로 넘쳐났어요. 누군가는 단서를 제공하려 했고 누군가는 익명 계정으로 저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죠. 제 휴대폰은 계속 울렸지만 더는 받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에는 제 차 타이어가 찢겨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문 밑으로 쪽지가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요. 더 늦기 전에. 두려움이 제 결심을 흔들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제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 거짓의 그물망에 갇혀버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제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나라들 간의 유대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깨달았어요. 조작된 단 하나의 불씨만으로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다니요. 처음에 누군가 날 따라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땐 그냥 내 착각인 줄 알았어요. 서울은 워낙 바쁜 도시니까요. 사람들이 항상 뒤에, 옆에, 어디에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내가 골목을 돌 때마다 똑같은 남자가 있었어요. 검은 야구 모자를 눌러쓴 채 얼굴의 반을 가리고 말이에요. 가방을 꼭 쥐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심장은 쿵쾅거렸죠. 며칠 동안 안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사는 곳이요. 그들은 대부분 말을 아꼈고 말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추방당할까봐 아니면 더 나쁜 일 브로커들에게 찍히는 걸 걱정했죠.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끔찍했어요. 반만 사실이어도 뭔가 정말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작은 카페로 들어가 커피를 한 잔 시켰어요. 사실 커피가 마시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 남자는 안 들어왔지만 길 건너편에서 휴대폰을 만지는 척하는 게 보였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죠. 노트를 꺼내 메모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패턴은 분명했어요. 브로커들은 단순히 불법 체류를 돕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일의 일부였죠. 몇 달 전 추방당했던 태국 청년 프리차와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는 공장에서 긴 시간 동안 일했었는데 어느 날 한 중국인이 그에게 더 쉬운 일과 더 나은 월급을 제안했대요. 지치고 절망적이었던 프리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일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짐을 나르라고 했어요. 프리차는 통화에서 말했어요. 처음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마약이란 걸 알았죠. 안 하면 불법 체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프리차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선택권이 없었어요. 경찰이 알게 됐을 땐 감옥에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본국으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죠. 죽이지 않은 게 다행.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협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태국 노동자들일까요? 노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야기들은 모두 비슷했어요. 중국 브로커들이 태국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제안하곤 했어요. 그러다 그들을 덫에 빠뜨려 불법 활동에 가담하게 만들었죠. 노동자들이 더는 쓸모가 없어지면 추방시키거나 그보다 더 나쁜 일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노트북을 꺼내 블로그에 접속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올리진 않았어요.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찾아낸 모든 내용을 초안으로 저장해 두었죠. 지금까지 모은 문서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대부분은 태국에 있는 한 연락처가 유출해준 보고서였어요. 그 문서들은 몇몇 브로커들이 더 큰 중국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기업들은 해운업, 제조업, 심지어 언론까지도 손을 뻗치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한 연관성을 발견했어요. 태국에서 벌어졌던 한국 불매 시위와 브로커들 간의 연결이요. 그 운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시위대는 똑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같은 구호를 외치고 똑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했어요. 뭔가 짜인 각본 같았어요. 그리고 그 각본의 끈은 다시 중국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누군가가 이런 시위를 이용해 진짜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거기 있었어요. 브로커들은 단순히 태국 노동자들을 덫에 빠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반한국 정서를 조장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는 데도 한몫하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왔을 땐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야구 모자를 쓴 남자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택시를 잡아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을 계속 주시했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의자를 문 앞에 밀어놓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 다시 노트북을 켰죠. 모든 걸 정리해야 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 남쪽의 한 작은 경찰서에서 연락처를 만났어요. 그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경찰관이었어요. 하지만 꽤 긴장한 듯 보였어요. 경찰서 뒤편의 개인 방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고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있어요. 서류철 안에는 사진, 보고서, 녹취록 등이 있었어요. 그중 한 문서가 바로 눈에 들어왔어요. 마약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밀반입되는 경로를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태국 노동자들이 운반책으로 사용됐고 그들은 소모품처럼 다뤄졌어요. 잡히면 브로커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몇 달 동안 이걸 추적해왔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 조직들은 자금도 많고 연줄도 좋아요. 흔적을 없애는데 능숙하죠. 왜 이걸 아직 공개하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망설였어요. 태국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너무 시끄럽게 하면 그들이 도망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영영 잡을 수 없게 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위험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침묵하는 건 옳지 않게 느껴졌어요. 이 노동자들은 당장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덫에 걸리고 있었거든요. 떠나기 전에 그는 저에게 USB 하나를 건네줬어요.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신중히 사용하세요. 그날 밤 USB에 담긴 파일들을 검토하며 밤을 샜어요. 이 작전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브로커들은 단순히 한국에 있는 태국 노동자들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부였고 마약 밀수, 돈 세탁, 여론 조작까지 하고 있었어요. 태국에서 시위를 지원하던 중국 기업들이 브로커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블로그 초안을 작성하면서요. 제인의 이야기, 프리차의 이야기, 경찰이 준 증거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문서의 민감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가렸지만 핵심 내용은 남겼어요. 초안을 다 쓰고 나니 해가 뜨고 있었어요. 게시 버튼 위에서 손을 멈췄어요. 한번 누르면 되돌릴 수 없어요. 진실은 세상에 알려지겠지만 제 정체도 드러나게 되겠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게시물이 바이럴이 됐어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응원하는 글도 있었고 화를 내거나 의심하는 글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착취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방콕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방 안에 있는 USB의 무게가 유난히 느껴졌어요. 실제로는 가볍지만 그 안에는 중개업자들, 시위,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밝혀낼 이름, 장소, 연결고리들이 담겨 있었어요. 가방을 꽉 붙잡으면서 제가 왜 돌아왔는지 되새겼어요. 한국을 떠날 때 제인의 피곤하지만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고 브리차가 범죄자들에게 거의 파괴당할 뻔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떨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명감이었어요. 방콕의 공기는 서울의 차가운 날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거리마다 상인들의 외침, 오토바이가 달리는 소리, 도시 전체가 내는 소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익숙한 혼란 뒤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방코리아 밴 코리어 시위가 아직 진행 중이긴 했지만 규모는 확실히 줄어든 상태였어요. 정부 건물 주변에는 여전히 플래카드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몇몇 가게는 여전히 한국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분노는 혼란과 피로로 대체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내내 도로를 주시했어요. 신호가 바뀔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을까요? 감시당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에서 받았던 위협이 이곳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제 가족이 여기에 있었어요. 친구들도요. 만약 중개업자들이나 그들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저를 해치려고 한다면 방콕이 바로 그들이 행동할 장소일 겁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창문을 모두 확인했어요. 이런 행동이 이제는 습관처럼 느껴졌지만 방심할 여유는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어요. 모든 파일이 그대로 있었어요. 경찰 보고서, 유출된 이메일, 그리고 중개업자들이 중국, 회사 및 마약 거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들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제 이 퍼즐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건 제 몫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몇 시간을 들여 파일을 살펴보고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했어요. 중개업자들은 몇 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의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일자리와 안전을 약속했지만 두려움과 착취를 안겨주었을 뿐이었어요. 태국에서 벌어진 시위를 지원한 중국 회사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죠. 한국에 대한 분노를 부추김으로써 아무도 그들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맞춰가면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시위, 추방, 심지어 언론 보도까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어요.
제인이나 브리차 같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거대한 게임의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걸 평범한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문서를 캡처한 스크린샷도 추가했어요. 제 블로그는 저의 무기였고 저는 그 무기를 최대한 날카롭게 갈고 있었어요. 글을 게시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은 시간이었어요. 창 밖의 도시는 조용해졌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게시 버튼을 눌렀고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끝났어요. 이제 진실은 거기에 있었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정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신경이나 쓸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처럼 소음 속에 묻혀버릴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아침이 되자 제 글은 이미 수천 번 공유되어 있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화를 내거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중개업자들과 착취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희망과 두려움 사이를 오갔어요. 그리고 위협도 따라왔어요. 제 전화는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오는 메시지로 울렸어요. 글을 내리라는 경고였어요. 이메일함은 혐오 메일로 가득 찼고 그 사이에 제 이야기를 읽고 도움을 요청하는 노동자들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누군가 제 집 주소를 인터넷에 올려버렸고 더 이상 아파트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지지도 있었어요. 기자들이 연락을 해오며 인터뷰를 요청했고 활동가들은 제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 정부 관계자들도 연락을 했어요. 다만 그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웠어요. 진실은 퍼지고 있었고 이 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며칠 후 태국 노동운동가들이 조직한 기자회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들은 제가 조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정부가 행동에 나서도록 압박하길 원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드러내는 건 함정에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활동가들이 보호를 약속했고 이 기회를 통해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란 걸 알았어요. 기자회견은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어요. 기자들, 활동가들, 노동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앞에 서서 메모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자 방 안은 고요해졌어요. 저는 제인과 브리차의 이야기, 중개업자들, 그리고 태국에서 시위를 지원하는 중국 회사들에 대해 말했어요. 문서와 사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이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방 안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가능한 한 많은 질문에 답했지만 목소리가 피곤함에 떨렸어요.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에는 기진맥진했지만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진실은 저 혼자만의 짐이 아니었어요. 반발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중국 회사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며 제 주장을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비난했어요. 몇몇 태국 언론도 그들의 부정을 반복했지만 다른 언론들은 자체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 앞에서 벌어지던 시위는 사람들이 그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방코리아 운동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약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제 전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위협으로 울렸고 어느 날 밤 새로운 집 밖에 몇 시간 동안 서 있던 차를 발견했어요. 경찰을 불렀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차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제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저를 믿고 기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제인에게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녀는 제 블로그를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제 태국으로 돌아와 안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삶을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녀가 그 모든 걸 겪고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면 저도 제가 겪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 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